먹을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수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딱 3개만 골라서 네. 뉴스 신 3개라서요. 딱 3개만 골라서 하는데 자, 어제 IAEA 최종 보고서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겸허히 수용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통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말은 혼날 뭘 때. 잘못했을 때, 네. 혼날 때, 뭐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결과를 존중한다. 이거는 어떻게 읽어도 사실상 찬성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뒤에 우리 대통령실의 첫 번째 반응은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였습니다. 다만 이제 뭐 세부적인 평가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우리 지금 검증단이 검증 작업을 하고 있으니 이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번에도 같은 것이고요. 자, 내용과 연관 지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그 내용을 동의하냐 이 부분은 우리 자체 지금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걸 최종 발표를 드릴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앞에 존중한다, 그 다음에 수용한다라는 말과 뒤에 내용은 검토 중이다. 이게 수미 상관한 일인지가 일단 궁금해요. 맥락이 좀 안 맞죠. 그렇죠. 예. 이걸 왜 존중해야 됩니까? 아직 내용 분석이 안 됐는데. 그렇죠. 예, 안 맞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외교적 멘트로 네.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것이니까 발표한 것이니까 그 뜻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존중한다는 건 곧바로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는 나름대로 따로 또 조사 진행. 그러면 뭐 반박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예, 예. 조만간 또 오지 않습니까, 라파엘 맞습니다. 총장이 예, 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근데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발도 앞서서 오늘 의총하는데 네. 방류를 이 결과 분석 내용도 안 나온 건데 사실은 자체 분석 네, 네, 결과도 방류를 전제로 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사실상 찬성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이 사실상 찬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여당의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둘 다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방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류를 이미 이제 전제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돌발 상황엔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등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으니까 모니터링한다는 건 이제 방류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여당은 방류 기정사실 그리고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읽힙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번 IAEA 보고서 내용을 깡통 검증이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가 입장문을 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던 다액종 제거 설비 일명 알프스의 성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지적을 했고요. 보고서를 보면 저도 이제 한 14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거 이거 해석본을 읽어봤는데 측정 설비라든지 뭐 확인 설비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뭐 희석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정작 그 알프스의 정화 기능이라든지 정화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IAEA가 실효로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 IAEA가 이야기해왔던 일반 안전지침 GSG라고 하는데 GSG 위반을 비롯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정당한 건지 최적의 대안인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하고 일본 정부에 사실상 책임을 떠넘겼다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아, 참 길게도 썼다. 아니,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140페이지 쪽 번호가 140이에요. 전체가 140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표지 포함해서 내용만 하면 한 130쪽, 120쪽에서 130쪽 정도 되고 표지 포함해서 140쪽인데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썼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취재한 전문가들의 말씀 중에서 제가 꽂혔던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상상된 전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쿄 전력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완벽하게 작동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그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했을 때만 이 보고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이라든지 혹은 네. 의도하지 않은 유출이라든지 방류 시설의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인 유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IAEA가 검토하지 않았다.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읽어보면서 계속 걸렸던 게 뭐냐면 문장이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도쿄 전력에 따르면 NRA 그러니까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혹은 그런 모델을 전제한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도 익숙합니다. 우리 이제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 네. 봐왔던 풍경이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부의 시찰단 혹은 검증단과 과연 IAEA의 이 검증 보고서가 다른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게 되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도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도 안 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그 박구현 1차장이 한 얘기 중에 IAEA의 어떤 그 권위 있는 기관, 네.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IAEA에 대해서 익숙하긴 하죠. 왜냐하면 1993년도에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을 때 IAEA로부터 핵사찰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받는 이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익숙한 국제기구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거나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거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국제기구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생긴 게 1957년인데 그 원자폭탄 1945년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터진 다음에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필요로 만들어진 국제 조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해온 게 뭐냐면 전 세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 개발 실용화 장려, 뭐 필요한 뭐 서비스 제공, 과학 기술적인 정보 교환 촉진, 핵분열 물질이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장 조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최종 포식자인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지금 뭐 30년을 전제로 해서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전문가들은 30년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최하 100년. 시작되면. 왜냐하면 완전한 종합 폐로를 하고 끝낼 때까지는 최소한 한 세기가 걸린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일본 정부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체로 보면 일본 정부와 그다음에 도쿄 전력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구술한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국제기구가 다 종합된 논의로 해석할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논쟁의 지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권위 있는 기관에서 IAEA가 한 거야. 그러니까 믿어도 돼라고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핵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기구지 환경, 생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기구가 아니다. 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적인 파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대선 불복 목적이 있다. 총선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직접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직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들에는 별도의 목적, 특히 탄핵이라든지 대선 불복이라든지 이런 속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입니다. 직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 바로 그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정략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단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불복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것이 이 괴담을 끌고 가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다시 속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거 혹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왜 한국 대선에 대한 불복이 되고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되는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라도 했다는 얘기인가? 여러 점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 논리적으로 점프가 이렇게 너무 비약이 심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센 반응입니까, 그냥? 선제적 조치를 하는 거죠. 대선 예. 불복하고 거리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야말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벌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그 용산 앞에 무슨 벽이 생길까봐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오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 우려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되는 그리고 여당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런 네. 일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 이거 해수욕도 못하고 그 바다 생선들도 못 먹고 소금도 어렵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가서 뭐 그 수조에 물 떠먹는다고 국민들이 안심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회를 막 드신다고 해서 그걸 보고 국민들이 안심을 하겠습니까? 방류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당신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기적으로 싸다고 방류하는 선택 말고 다른 선택하자. 부족하면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돕겠다. 옛날에 고르바초프가 뭡니까 체르노빌 사태 때 국제사회 네, 협력을 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면 아니 국제사회가 안 돕겠어요? 인류의 문제가 걸린 건데.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저는 여기서 대선 불복이 왜 나와요? 대통령 탄핵이 왜 나옵니까? 저는 정말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국민의힘과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추정을 해보자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의 전략은 소위 탄핵을 막아야 된다. 총선에서 국민의힘 여당이 과반 이상을 압도적 승리를 하지 않으면 야당과 시민사회 세력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다. 그다음에 국회가 다수가 야당이 있는 한 정권교체는 완성된 게 아니다. 정권교체 완성론, 그다음에 탄핵 방어론, 요것을 국민의힘과 정부의 대통령실이 총선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대선 불복, 탄핵, 그다음에 야당 대표하고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정권교체 아직도 미완이다. 미완의 정권교체를 완성해달라. 그다음에 안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당한다. 라고 하는 정치 이런 선전을 전선으로 하는 거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년에 다수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싶겠죠. 네. 그러려면 정치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국민들이 어디 떠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 1년간 해온 여러 가지 정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에서 계속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은 밀어붙이기 모드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바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오는 11일에서 12일 북대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별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회담에서는 주로 거론될 의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 그리고 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한테 직접 설명하겠다라는 거라서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맞서야 할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야 될 문제예요. 일본에서는 그 기시다 총리 IAEA 보고서도 총리한테 직접 줬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직접 대통령 만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원안위에서 잘 판단할 겁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뒤로 쏙 빠집니다. 저는 이게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대통령실이 뒤로 빠질 문제냐, 대통령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물먹방, 회먹방, 회챌린지 이런 걸 하고 계시니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국토부가요. 김건희 라인 특혜 의혹. 국토부의 입장이 계속 좀 시계열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락가락 해왔어요, 보니까. 오늘은 좀 이제 긴 시각부터 시작을 해볼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추진을 시작한 거는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토부의 입장은 경제성 부족.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네. 그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이제 한 10여 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2017년이 돼서야 이제 사업 계획에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불거진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종점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단 이 구간 연장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게 한 2k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애초에 27km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사업비가 1조 7,695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 해서 단순 계산하면 2km를 더 연장하려면 1,31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10여 년에 걸쳐서 국토부는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추진이 어렵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나들목까지 한 개소를 더 지어야 되는 이 사업을 왜 이제 와서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냐, 이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정진선 양평군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처가 땅이 있다 없다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애초에 땅값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종점 구간이기 때문에 의혹과는 관계가 없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 말을 믿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고속도로가 연장돼서 거기까지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과연 이제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지역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적어도 당장 시세 차익이 2배씩은 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세 변동이 없다면 왜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종점 유치에 열을 올렸겠느냐라는 반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저는 양서면 주민들이나 양서면이 종점이 되는 걸로 알고 분명히 이해관계가 그쪽에 형성이 됐을 거란 말이죠. 이분들이 내 종점 내놔 하고 쫓아다니지 않을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동네 사람들은. 근데 예. 이제 강상면 사람들은 강상면으로, 단월면 사람들은 단월면으로. 뭐 그럴 수 있죠. 강하면은 우리 동네로 유치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뚫리는 순간 그 지역의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동네로 와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2008년에 양수리 두물머리 한번 갔다 온 분들은 알아요. 거기가 얼마나 막히는지. 들어가는데 2시간, 나오는데 예. 2시간입니다. 그래서 양평은 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막히니까. 연잎 핫도그는 맛있는데 2시간씩 들어갔다 나오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 문제로 논의를 하고 15년간 공식 논의가 단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작년 7월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 전진선 군수가 작년 5월에 원희룡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 양평군의 관문인 두물머리의 만성 교통난이 주민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좀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2달 뒤에 이렇게 바뀝니다. 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관련해가지고 뭐 김선교 전 의원은 내가 조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날짜도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그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해야 되죠. 예,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김건희 라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위 김건희 라인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흑기사를 자임을 한 것 같고요. 내가 한 거다라고 흑기사를 자임을 하셨고, 이에 반해서 또 이렇게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나 또는 뭐 국토부 고위 관계자
우리 장윤선 기자가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취재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양평에 수건 사업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양평 사람들 위해서 양평 한가운데 IC 하나만 뚫어줘라.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 다니는 게. 그런데 국토부에서 안 된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막히지만 평일에는 안 막힌다. 경제성이 부족하다. 예타 통과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통과됐을까? 양서면도 그러니까 0.5 정도 그러니까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BC라고 합니다. BC. 베네핏 코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게 이제 사업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비용 대비 효과도 좋아야 되고 네. 이런 종합 평가를 하는데 0.5가 기준이에요. 네. 양서면에 통과될 때 0.508로 통과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슬아슬하다. 간신히 통과된 거예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동네에서는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난리인데 IC 안 될 거다. 일단 이거 양서면 만들어 뚫어놓고 놓고.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꾸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2.2km가 늘어나요. 네. 그러면 예산이 뭐 1km당 한 600억만 잡아도 벌써 1200억. 이러면 이거 예타 통과하기 어려울 어렵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네. 이거 좀 이상하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관련해서 제가 전직 국토부 고위 관계자에게 여쭤봤어요. 이런 네.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도로를 결정할 때 수십 가지 길을 그려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비용 대비 편익이 좋은 거냐를 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못한다. 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네. 네. 국토부가 삽을 뜨려면 기재부가 예산을 허락해야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 단위뿐만 아니라 기재부하고도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이 길을 바꿀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기재부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기재부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길이 노선이 바뀌면 돈이 더 들잖아요. 네네. 10원 한 장도 그렇죠.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1,300억 더 늘어난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오케이를 해야 우리는 가서 삽두고 공사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10원 한 장 허투루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앞서 제가 예타 말씀드렸는데 이미 확정된 안을 돌려 예타가 통과됐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상상할 정말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통과했다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을 만들었는데 이 기적을 바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예타가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거 진짜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꼼수로 등장한 게 있어요. 예타 면제 사업들. 예비 타당성 검사를 아예 면제시키는 맞아요. 사업들.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선거 때 되면 대형 국책 사업에서 예타 면제 이런 얘기가 아주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목소리를 맞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10년 걸쳐서 양서면으로 예타를 0.508로 통과를 겨우 했는데 강상면으로 돌린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어찌됐든 양평 군 의원들, 주민들, 담당 공무원들도 이거 2023년 5월 8일 날 강상면 종점이 변경안이 발표됐을 때도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없고 간담회도 없고 그 어떤 회의도 없었다. 도대체 누가 이 안을 만들고 진행을 한 건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TF를 만들었고요. 우선 내일 아침 10시 반에 강상면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깜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간에 후루룩 뚝딱 후루룩 짭짭 뭐 이렇게 단기간에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민주당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는 이례적인 힘이 작용하기 마련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럼 과연 누가 결국 이 사건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느냐.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서면으로 가는 거는 두물머리 교통 정체 해소라는 뚜렷한 그렇죠. 이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강상면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를 어느 누구도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김선교 전 의원이 내가 했다라고 했는데요. 왜? 이분이 전직 양평군수 3선을 했어요. 12년.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정동균 양평군수가 왔어요. 4년.
15년 동안 아무도 얘기 안 했던 게 갑자기 제가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외요에 대한 답이 외요에 없어요. 대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날짜가 잘 안 맞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종점이 뚫리는 순간 그 종점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 호재가 생기고 땅 투기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결정한다? 제가 보기엔 동네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왜 그쪽으로 검토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 예산 협조를 누구로부터 받았고 예산 협조 요청을 왜 1,300억을 더 투자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그냥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때 돼서 또 이것도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국민들 설득하기 불가능합니다. 자, 방통위가 오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통위원회 관문을 넘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상인 여당 측 상임위원이 찬성을 했고요. 야당 추천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까지 그러니까 국무회의 차관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면 공포가 되고 바로 시행이 되는데 빠를 경우에는 이번 달 중순부터 분리징수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KBS에서는 일단 원래 입법 예고 기간 40일 안 지키고 12일로 단축해서 하는 거 절차적 하자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유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